네, 안녕하세요.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건강론에서 생애 주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죠. 태내기 때, 그리고 나서 영아기 때, 그리고 유아기 때. 이번 6강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발달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서 태아기 때 우리 한번 살펴봤죠. 태아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착상하고 또 쭉 그 발달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10개월 후에 거의 10개월째 태어나죠. 출생을 하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생애 주기를 갖게 되는데 제일 이제 태어나면 제일 먼저 영아기가 있잖아요. 영아기는 전적으로 이제 주 양육자의 돌봄을 우리가 맡게 되죠. 주로 주 양육자는 여러분 이제 엄마가 주 양육자가 되죠 보통.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쭉 자란 우리의 태아가 출생해서 첫 이렇게 주로 만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양육자가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결국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어,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애착을 여러 가지 이제 이때는 언어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눈빛이나 울음이나 웃음이나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애착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애착 관계를 형성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대상 연속성을 획득하죠. 보통 획득이 가는데 처음에는 그 잘 모르죠. 봄 같은 경우가 이제 책상 밑으로 들어가면 사라졌다.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대상 연속성을 알면 그 문 닫고 나간 엄마가 또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한 2살 무렵에. 그리고 그런 획득하는 게 이제 영아기의 어떤 발달 과정이고, 유아기로 가면 보통 이제, 학령기 이전이죠. 유아기로 가면, 처음에 이제 가장, 배변 훈련을 하는데, 이때 이제 첫 외적 통제를 겪게 되죠. 그래서, 배변 훈련을 할 때 상당히 이제 그 유아기 입장에서는, 이게 통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소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유아기 때 보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삼각관계, 프로이드가 얘기한 이 삼각관계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삼각관계가 5살이 넘어가면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남성은 남성적이고, 그리고 여아는 여성스러운 이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상당히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아기 때는 또 놀이와 상상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발달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것과 달리 이제 이번 6강에서는 아동기의 발달과 이제 정신건강, 그리고 또 청소년기의 발달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동기의 발달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동기는 학년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떠나서 초등학교 들어가죠. 초등학교.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시기가 보통 만 6세부터 11세까지다 이렇게 보는데 그 아동기라고 합니다. 아동기는 신체와 신경계의 급속한 성장을 갖는 시기이죠. 어떤 어, 상당히 이 신체와 신경계가 급속한 성장을 하고 또 현저한 이제 인지적, 정신적 발달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유아기를 보면 상당히 유아기 때는 자기중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있는데 이게 아동기를 가면서 좀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아기 때는 고정 개념이라는 걸 모르죠. 어떤 것이 변하는데도 그 속성이 그대로 존재한다.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아동기가 되면 그 부분도 개념을 갖게 되죠.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조직인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학교에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상당히 중요해지죠. 아동이 때는 대부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반드시 보내야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래서 학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봤는데 영아기 때는 감각운동기라고 해서 이 거의 환경에 의존하죠. 그래서 주양육자 그리고 주양육자를 둘러싼 환경에 상당히 의존해서 이때는 감각운동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융화기가 될 때 우리가 이제 전조작기라고 이게 삐아제의 분류입니다. 전조작기라고 해서 무랄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이 시기에는 살아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장난감도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고 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 했죠. 유아기에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더 성장하면서 아동기가 되면 이제 비교할 줄 알죠. 이거 응? 이 A와 B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또 나눌 수도 있어요. 장난감도 어떤 차면 차, 또 다른 어떤 장난감은 장난감 이렇게 분류 개념이 아동기 때는 정확하게 배운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삐아제는 구체적 조작기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아동기의 어떤 그 비교 분류 개념이 형성된다는 거. 프로이드는 이제 그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잠재기다. 이 시기를 잠재기라고 했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생활에 적응하는 이런 능력이 향상된다고 봤습니다. 에릭슨은 이제 전 생애에 걸친 이제 발달 단계를 얘기한 학자인데, 이 시기, 아동기가 이제 자아를 형성하고 그 자아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계다. 그래서 그 아동기 때의 과학은 근면성이다. 근면성이죠. 학교 생활을 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이제 근면함을 배우는 그런 시기다. 만약에 이걸 잘 근면성을 배우면 자존감이 높아지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본 게 이제 에릭슨이 본 것이죠. 아동기. 그럼 아동기에 우리가 이제 발달 과정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생애 주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한 단계의 특성이 있고 주기마다 그리고 거기에 과업이 있고 만약 그 과업을 성취 못하면 사회복지적 개입을 해서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주로 살펴보고 있지만 사회복지적 연관성을 가지고 개입을 해서 대처한다. 이런 게 이제 생애 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사고다. 그러니까 학교는 여러분 학교는 이제 가정이라는 어떤 것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조직이죠. 그 학교는 원래는 이제 어떤 집단이죠. 집합과 여러분 집합체다. 뭔가 집단이다 했을 때 여러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여 있는 어떤 여러 명의 어떤 단체를 집단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집단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의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어떤 그 지침이 있고 이랬을 때는 그걸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하나의 조직이죠. 잘 짜여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조직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죠. 아동도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있기 때문에 학교 조직에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과 어떤 기술과 이것을 연마하는 과정이죠.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지식과 기술도 배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취했어요. 그런 것을 그러면 성공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이 시기에 효능감도 갖고 만족감도 갖는 그런 시기죠. 이런 이제 아동기의 특징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유아기 때도 여러분 또래 집단, 어린이집이나 가서 또래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지만 아동기 때는 좀 더 이제 성숙된 어떤 그 발달을 가지고 발달 상태를 가지고 친구 또래 집단과 사귀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회를 하나에 배우지만 학교에 가서 배운 친구를 통해서 이 사회성을 교양한다. 이때 친구 간의 어떤 규칙도 있어요. 단체 의식도 배우고 친구 또래라는 단체 의식도 배우고 또 규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이제 규율과 법을 준수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규칙 같은 것을 이제 서로 배우면서 규율과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양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회성인데 이 사회성은 그 친구 또래 집단의 독특한 그 문화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규율도 있지만 그것들을 잘 내면화하면서 이제 또래 집단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그것을 내면화하면서 그것을 곧 이제 사회성을 보양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쭉 나아간다는 거죠. 아동기 때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물의 속성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관찰 능력도 생기고 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인지가 발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관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선성,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알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아동기 때는. 아동기의 발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지, 언어, 정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인지 발달을 아동기 때 이제 하는데 어떤 기존의 문화를 받아들여 이제 학습하고 현저한 발달을 한다는 거죠. 이 문화라는 게 우리가 사회를 배우려면 그 사회 속에 있는 우리가 독특한 그 양식, 생활 양식이 있어요. 만약에 문화라는 게 자체를 이제 우리가 정의하면 인류가 생활해온 양식 전체를 타일러의 개념에서 문화라는 게 그런 거죠.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 이게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생활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의 기존의 이제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동기 때는 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사회화 되고 있다. 사회화 된다. 그리고 생활 공간도 그냥 집에만 있다가 이제 유아기 때까지는 집에 가정이 주로 있죠. 그러다가 학교나 지역 사회로 이렇게 쭉 활동 범위가 넓어지죠. 생활 공간이 너무 넓어지고 또 또래 집단과의 집단 생활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인지 발달의 어떤 범위, 인지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간이 확대되면 인지의 대상이나 범위도 상당히 넓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고, 우리가 사건과 사물 사이의 원칙이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또 상관관계, 어떤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해한다는 개념을 여러분 이제 계속 이제 이해라는 것을 어떤 것을 분류해서 어떤 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건데 이 이해라는 것을 이제 보존 개념을 보면 이때 아동기 때는 보존 개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변해도 그 속성은 그대로 있다는 거. 보존 개념이 있고 서열화 이 1, 2, 3의 어떤 순서, 중요도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한다는 겁니다. 아동일 때. 그래서 서열화도 배우게 되고 유목화, 뭐 같은 것끼리를 뭐 분류하는 그래서 어, 유목화도 상당히 이해되고 이제 알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언어도 상당히 이제 아동기 때는 발달을 하죠. 초기에는 주로 이해하고 구두 언어를 사용하죠. 그러다가 이제 후기에 되면, 아동기 후기에 되면 표현하고 문자 언어가 상당히 발달하죠. 그래서, 문자도 많이 배워서, 문자 언어가 상당히 발달하고, 대상 참조적 의사소통 기능이 발달한다.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의 특징을 파악하고 상대방에 따라서 자기 언어를 선택적으로 조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보통 유아기 때도 한 4살 정도 되면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많이 이제 그 언어가 트이죠. 그러면 언어를 이제 유아기 때도 좀 초기에 나타나는데, 아동기 때 이제 정확하게 구사를 하는데, 보통 잘 관찰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본인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던 원래 목적이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엄마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엄마가 어떤 행위 제스처를 취하면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자기 언어를 다른 언어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본인은 이제 본인이 떡볶이를 2개 먹으려고 했는데, 이 엄마가 하나 주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주려고 했다고 하면서 언어를 바꾸죠. 그러면서 나도 주려고 했어. 하나, 그리고 엄마한테 제시하죠. 그래서 상당히 그 상대방의 어떤 그 행동이나 어떤 상대방의 특징을 파악하고 자기가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것을 바꿔서 언어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렇게 이제 언어를 선택적으로 조절해서 그 조절해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정서적인 측면도 보면 이제 불쾌 감정을 곧바로 이제 표출하지 않고 억제하기도 하고, 간접적인 표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상당히 정서도 감정을 내면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가 하면 공포가 느껴지면 그것을 이제 분노로 더 자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 시기 때, 아동기 때는.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사회적 역할도 낮은 단계지만 인식하고, 이게 이제 또래와 어울리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 향상에 대한 학습은 이제 자아 성장에 영향을 상당히 주니까, 주로 또래와 어울리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특히 자기 감정을 제어하면서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정서 발달이 된다. 그런 겁니다. 아동기도 정신건강의 문제가 이제 상당하죠. 아동기는 주로 학교에서 학습과 관련된, 그리고 아동기는 상당히 신체적, 정서적으로도 이 발달이 급격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정신건강의 문제도 발생을 하죠. 아동기는 우리 대부분 학령기라고 되어 있어 학습을 하게 되죠, 학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를 갖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병적 상태가 있고, 그 병적 상태가 의사로 인해서 어떤 병이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면 어떤 질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질환이 어떤 그 빨리 회복되지 않고 계속 그 회복이 늦어지고, 그것이 고착화돼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애라고 얘기를 했다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아동기 때 여러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추리도 하고 계산 능력도 배우고, 그런데 거기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럴 때 그걸 학습장애라고 할 수 학습장애 생기는 원인들은 다양한데,
뭐 학습의 기회가 없다든지 교육적 자극이 부족했다든지 당연히 이제 그러면 학습 장애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서적 문제가 있어서 신경학적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인간은 생물, 심리, 사회적인 존재고 결국은 거기에가 맞물려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가 신경학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뇌기능 영역이 이제 결핍되거나 결함이 있을 때 그러면 생물학적인 이유가 결국은 이제 학습 장애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생물학적인 게 이제 심리적이거나 어떤 능력, 언어 능력이나 학습 능력을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운동기술 장애도 있습니다. 근육 운동이 조절되거나 발달에 이제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학습성 이러한 운동 기능 장애, 기술 장애가 학습 성취나 일상생활 활동에 이제 방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 기술 장애는 학습 장애로 연결되기도 하고, ADHD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운동 장애라고도 하고, 이러한 이제 그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운동기술 장애와 학습장애, ADHD 이렇게 동반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고요. 아동기 때 되면 이제 또래와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기본적인 듣기, 말하기도 배우는데 말과 언어 중에 이제 한 영역에 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태가 되겠죠. 말더듬을 한다든지 저음장애, 이제 발음을 부정한다든지 발성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발달장애와 관련해서 발달의 여러 분야에서 심각하고 광범위한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우리가 자폐성 장애, 그리고 렌트 장애, 아동기 분개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렇게 ADHD 이런 전반적으로 발달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이 장애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어, 찾아서 그런 특성을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기 행동 장애가 여러분 있는데 이제 반항성 장애라고 해서 부정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든지 거짓말 등의 행동을 쭉 반복한다든지 이럴 때 반항성 장애고요. 표명 장애는 좀 더 심각한 거죠. 이러한 이제 반항성 장애보다 더 나아가서 심각한 행동, 주로 이제 타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든지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동 장애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동기 때. 그리고 아동기 우울이 있는데요. 이 우울은 평생에 걸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정신건강의 일종의 테마죠, 주제죠. 이 우울과 관련돼서 아동기 때도 우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화되어 나타나는 이제 경향도 있고 학교 공포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포증, 틱장애. 우리가 틱장애가 원래는 이제 2019년에 대법원에서 장애 개념 장애다 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로 분류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틱장애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제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 참여나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르르면 장애다. 그래서 틱 증상이 있는 사람을 장애다 해서 대법원에서 장애 인정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장애 유형으로 이렇게 법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틱장애가. 윤호증, 그리고 선택적 함구증, 그리고 반응성 애착장애, 이러한 이제 우울과 관련된 장애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제 한번 영화를 통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증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가 나오죠, 여기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지우를 얘기하는 건데,
아동 때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자폐성 장애는 아동기 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민변에서 또 활동하던 양순호 변호사가 있는데 자신의 소신을 지키다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갈등한 과정에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들어가는데 로펌에서 처음 맡은 사건이 국선 변호인으로서 피고 오미라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사건에서는 원고 피고라는 용어를 쓰고요.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피고인 오미라입니다. 이 피고라고 써져 있는데 피고인 오미란을 변호해 주는 것이죠.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 오미란을 변호해 주는데 이 오미란이라는 사람은 가사 도우미로 일을 했어요. 집주인이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검사 측에서는 집주인을 살해한 유일한 용의자로 해서 기소를 하죠. 어, 기소라는 건 이제 법원에 넘겨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 재판을 하죠. 형사 재판을 하는데 이제 유일한 목격자가 있어요. 누구냐? 고등학생 지우죠. 근데 이 지우가 엄밀한이 범인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이러한 지우의 어떤 상태가 자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증인으로 데려오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죠. 반면에 이제 피고 측이라고 했는데 피고인 측이죠. 정확하게 피고인 오미란이가 본인은 이제 살해 동기가 없고 집주인과 한 10년간 가사 도우미로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을 잘 아는데 집주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했다. 그래서 자기는 자살한 거다. 집주인이 스스로 자살한 거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미란의 변호인 양순호는 이제 목격자인 지우를 만나려고 이제 시도를 하죠. 근데 지우 어머니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경계를 하고 또 자폐아인 지우를 이제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이제 끊임없이 시도를 해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지우가 자폐아로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활용해서 오히려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언을 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되죠. 그 과정에서 원래 1심에서는 이 오미란이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2심에 오미란이 유죄가 되고 교사범이 있어요. 교사범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를 시키는 사람을 말하고 그 교사범이 집주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주인 아들도 체포되죠. 그리고 양순호 변호인은 그 과정에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배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서 이제 징계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영화에서 양순호 변호사는 지우를 잘 설득을 해서 진술을 얘기하게 하죠. 그런데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진실 발견을 위해서 오히려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클라이언트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는 지우인데 이러한 이제 그 자폐성 장애의 특성을 한번 보면 서번트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사회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도 상당히 낮죠.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들을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 원인이 아주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뇌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제 자폐성 장애인데 오히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이나 암산이나 퍼즐이나 음악적인 부분에서 이런 특정한 부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한 이제 보통 이 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상당한 이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수하다는 것이 상당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우수한 능력을 가지기도 하죠. 그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상당히 어렵고
사람들과 눈 접촉도 이제 피하게 되고, 신체 접촉은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도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굴의 감정 표현도 거의 나타내지 않죠. 이러한 이제 그 자폐성 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개입을 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증상은 거의 이제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증상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되겠죠. 처음에 양선호 변호인도 잘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및 영향력도 처음에 1심에서 엄밀한 피고인이 무죄가 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제 그 자폐증을 가진 아이의 증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변의 시선이 이렇게 낙인을 찍혀져 있었죠. 선입관이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어떤 자폐증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일종의 양선호 변호인이 오히려 그 부분을 밝히면서 어, 결국은 자폐증 아이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죠. 하나의 시사점으로. 그래서 자폐증 아이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강점에 해당되는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강점을 강화해 줘야 되겠다. 그 강화해 주면서 아이도 자폐증 여기서 이제 지우는 원래는 변호인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자기가 변호사가 되기는 힘들지만 증언을 통해서 올바른 증언을 통해서 이게 본인은 실체적 진실을 가려주겠다 이런 생각에서 2심에서도 증인으로 나오게 되죠. 이때 이제 지우가 하는 행동 그러면서 본인의 그런 거기에는 의지가 있죠. 본인의 어떤 목적의식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지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속삭이듯한 말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미란이 했던 말을 그대로 녹음하듯이 녹음을 다시 재현하듯이 그대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지우의 말이 인정받아서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오미란이 결국은 이제 유죄가 되는 그러게 보면서 이제 아이가 만족을 하는 그래서 이제 자폐증을 가진 아이에 대한 대처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자폐증을 앓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제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자폐증 아이에 대해서 강점을 강화해서 그 강점을 통해서 사회와 계속 소통을 늘려가면서 사회성을 배우게 나가고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자신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대처를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 용어를 잘못 선택한 거죠. 앓고 있다 용어는 잘 안 합니다 요즘에 장애를 갖고 있고 그렇게 용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래서 은연중에 나오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한번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통 이제 정상인과 비정상인 이런 용어를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면 비장애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어떤 그 장애를 앓고 있다. 병적인 측면과 질환과 장애라는 그 고착화도 있지만 어떤 병을 너무 강조하는
어떤 병을 앓고 있다 이런 용어들은 안 쓰면 좋겠습니다. 저도 은연중에 썼는데 여러분 오늘 아동기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사례를 한 번씩 살펴봤는데 관련 있는 영화들을 여러분도 주의 깊게 한 번씩 보면서 그 영화가 주고 있는 그 영화에서 주고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